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나항공 부조종사 정민우입니다. 작년 12월 21일 제 비행 경력 15년 차에 마주한 그 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KE729편 탑승객 374명을 태우고 인천을 이륙한 오후 2시 35분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새하얀 구름과 맑은 하늘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고 순항고도 3만 피트에 도달한 후 승객들은 기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륙 후 2시간 17분 저는 막 운항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왼쪽 엔진의 경고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계기판이 붉은색으로 변했고 김상민 기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국 북부 창바이산의 예상치 못한 화산 분출로 인한 화산재가 엔진에 유입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비상 체크리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엔진 화재 경고, 비정상적인 진동 수치, 연료 압력 저하, 모든 지표가 위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의 비명이 들려왔고 기체는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오른쪽 엔진마저 불안정한 상태에 진입한 것입니다. 고도계는 빠르게 숫자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28,000피트, 26,000피트.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왔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연습했던 비상 착륙 절차를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시도 실패.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저희에게는 단 10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2년 전 받았던 특수상황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화산재로 인한 엔진 정지 상황에서의 특수 재시동 절차였습니다. 저는 김상민 기장님께 이 절차를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화산재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조종석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며 절차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제 손끝에서 움직이는 스위치 하나하나가 374명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밤 저희가 마주할 첫 번째 시련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석 창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특수 재시동 절차를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급격하게 좌측으로 기울어졌고 예상치 못한 강한 난기류가 항공기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김상민 기장님의 머리가 조종석 상단 패널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제 눈앞에서 기장님이 천천히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58분, 고도는 23,000피트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기상 레이더는 전방에 거대한 정난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객실 승무원장이 조종실로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기장님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제 귓가의 관제탑에 다급한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항공기와 374명의 승객들의 운명이 오롯이 제 어깨에 놓였습니다. 15년간의 비행 경험 중 이런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훈련했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버거웠습니다. 기장님의 피가 흐르는 이마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 기체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부기장석에서 기장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움직이는 동안에도 기체는 계속해서 흔들렸고 발 아래로 펼쳐진 구름층은 마치 깊은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아야 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을 확인하니 다롄 공항이 100마일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양 공항은 140마일,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칭다오 공항에 꽂혔습니다. 120마일 거리, 기상 상태 양호, 활주로 상태 최적.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관제탑에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칭다오 공항으로의 회항을 요청했습니다. 제 음성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기장의 부상, 엔진 상태, 연료 잔량, 승객 수,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착륙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점검했습니다. 칭다오 관제탑에서는 즉시 비상 착륙 준비에 들어갔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지상의 모든 항공기들이 긴급 대피를 시작했고 구조팀이 배치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린 후였습니다. 남은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활주로까지는 앞으로 40분. 그리고 그때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또 다른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비행이 단순한 정기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칭다오 공항까지 40분. 저는 객실 승무원들에게 비상 착륙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륙한 지 3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승객들은 이미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내 산소 마스크는 여전히 내려온 상태였고 기체의 흔들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석 승무원 박지은 씨가 조종실로 들어왔습니다. 37구역에 앉아있는 승객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50대 남성 승객이었고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우리를 시험하듯 문제는 계속해서 겹쳐졌습니다. 고도를 18,000피트로 낮추면서 저는 승무원들에게 기내 의료진 호출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43구역에 외과 의사가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신속한 진찰 결과 급성 맹장염 의심 소견.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칭다오까지는 아직 25분이 남았습니다. 연료계를 확인하니 비상연료 수준에 근접하고 있었고 왼쪽 엔진의 진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종석에 혼자 앉아있는 상황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비상 착륙 절차를 준비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현재 속도와 고도, 남은 연료량, 바람의 방향과 세기,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활주로 23번이 가장 적합해 보였지만 당시 풍향이 이륙 방향과 달라 착륙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크게 흔들렸고 조종석의 경고음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오른쪽 엔진의 출력이 30%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즉시 보조동력 장치를 가동시켰습니다. 이제 칭다오 공항이 레이더에 들어왔지만 기상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제탑으로부터 새로운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칭다오 상급 종합병원에서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행기에는 단순한 승객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물칸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물건이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석의 시계는 오후 5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착륙까지 15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칭다오 관제탑의 긴급 무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비행기의 화물칸에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를 위한 장기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인민병원에 쏜 메이 교수팀이 기증자의 심장을 수거해 베이징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장기 이송용 특수 용기의 유효 시간은 4시간. 이미 이 시간 37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순간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비상 착륙을 하면 엔진 점검과 수리에 최소 5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심장은 시간을 다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베이징까지 비행을 강행한다면 374명의 승객과 부상당한 기장님, 그리고 급성 맹장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조종석의 계기판은 여전히 붉은색 경고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도계는 15,000피트를 가리키고 있었고 연료는 예비 연료량에 가깝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여전히 불안에 떠는 승객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수석 승무원이 전해준 한 통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19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평생을 병원에서 보낸 학생이 드디어 기증자를 만났지만 남은 생존 시간은 12시간.
이 심장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칭다오 공항은 눈앞에 있었고 착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장 훈련을 받을 때 배웠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종사의 결정은 때로 생명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칭다오 관제탑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비상 착륙을 취소하고 베이징행 비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응급 환자와 부상당한 기장님을 위한 착륙장 긴급 대기와 베이징 공항의 구급차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이라는 기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또 다른 시련으로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으로 방향을 틀고 10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던 장 회장이라는 승객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건설사의 회장이었던 그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요한 계약 체결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즉시 착륙을 요구했습니다. 수석 승무원은 최대한 공손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구매했는지, 이 비행기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승객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다른 승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기장석에 앉아있던 김유진 사무장에게 비행기 조종을 잠시 맡기고 직접 객실로 향했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걸음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양복 재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목이 바짝 말랐지만 제가 직접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장 회장 앞에 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운반하고 있는 심장이 한 고등학생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학생의 수술 시한이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장 회장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수백 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계약이 무산되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순간 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 가슴에 달린 기장 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의 비행 경험 중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 회장님, 제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명의 존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 계약은 다시 체결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객실 뒤쪽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더 많은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장 회장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의 순간도 잠시 조종실에서 긴급 호출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종실로 돌아왔을 때 김유진 사무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긴급 기상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 전선이 베이징 상공을 덮치기 시작했고 공항은 이미 모든 이착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난 기상도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속 90노트의 강풍이 불고 있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상된 엔진으로 베이징 착륙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오후 6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심장의 유효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연료 게이지의 바늘은 위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체 공항들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텐지는 이미 폭풍권에 들어가 있었고 진안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관제탑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난징 공항으로의 회항을 권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상 조건은 양호했고 거리도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난징에는 심장 이식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객실에서는 여전히 맹장염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부상당한 김상민 기장님도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화물칸에는 시간과 싸우고 있는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상 레이더에서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폭풍 전선 사이로 좁은 통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통과하면 우한 방향으로 우회가 가능했고, 그곳에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손상된 엔진으로 폭풍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제가 배운 모든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심장을 기다리는 19세 소년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안의 두려움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제탑에 새로운 비행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뚫고 우한으로 향할 것입니다. 여기는 KE-729편. 비상 경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우한 국제공항으로 직행하겠습니다. 현재 고도 12,000피트. 남은 연료 2시간 10분. 제 음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374개의 생명과 함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폭풍 속을 비행하기 시작한 지 23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왼쪽 엔진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고,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졌고, 객실에서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한까지는 아직 1시간 30분이 남았지만 이대로는 도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 우시 국제공항이 45마일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시는 장기 이식 수술이 가능한 3급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시계는 오후 7시 15분. 심장의 골든타임은 이미 3시간 52분이 지나 있었고, 남은 시간은 겨우 8분. 우시 공항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완벽한 착륙이 필요했습니다. 여기는 KE-729편. 엔진 화재 발생, 비상 착륙을 요청합니다. 기내에는 장기 이송용 심장이 있습니다. 의료진 긴급 대기 요청합니다. 우시 공항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모든 이착륙이 중단되었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활주로에 대기했습니다. 우시 제1인민병원의 장기 이식팀도 즉시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도를 낮추는 동안 기체는 계속해서 요동쳤습니다. 남은 엔진 하나로 균형을 잡는 것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착륙까지 5분.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수석 승무원이 긴급하게 보고해 왔습니다. 맹장염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랐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김상민 기장님의 두부 손상 출혈이 의심된다는 기내 의사의 소견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관제탑에 추가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착륙까지 3분. 기체는 폭우를 뚫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착륙 장치를 내리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왼쪽 착륙 장치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비행 경험과 기술을 이 한순간에 쏟아부었습니다.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비상 착륙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질 때 그 누구도 이 착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 374명의 생명과 한 심장의 운명이 저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시 제1인민병원 응급실은 이미 전시 상황과 같았습니다. 착륙 직후 저는 심장 이송팀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시계는 오후 7시 43분. 심장의 유효 시간은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심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특수 제작된 의료용 아이스박스 안에는 누군가의 마지막 선물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장기 이식팀의 린 교수는 지난 15년간 이런 급박한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의 권위자인 장원핑 교수가 상하이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5년차 외과 의사 왕 리양이 수술을 맡아야 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환자의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년 전 그녀는 심장병을 안고 태어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야간 식당에서 일했고 매일 새벽 아들의 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져가고 있었습니다. 왕 리양 의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의사로만 참여했던 그에게 이번 수술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은퇴한 줄 알았던 우시 병원의 전설 자오민 교수가 들어섰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의 어머니는 평생 후회할 거야. 자오 교수의 한마디에 수술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40년의 경험을 가진 그의 지휘 아래 수술팀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8시 15분, 마지막 기적을 향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행기에서 만났던 장 회장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계약 체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도 10년 전 심장병으로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기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비행기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병원 직원들도 퇴근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소년의 생명이 살아나기를, 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4시간째,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자오민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새로운 심장이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순간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장 회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뺨으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왕 리양 의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오 교수의 지도 아래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집중력과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 한 번의 실수로 심장 외과에서 밀려났던 그였지만 이날 밤 그는 진정한 의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우시 제1인민병원에 심장이식 전문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센터의 책임자로 자오민 교수가, 그리고 수석 외과의로 왕 리양 의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왕 리양 의사가 자오 교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오 교수는 말없이 그를 끌어안았고 두 의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수술실 앞에서 모든 의료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태어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심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조용해졌지만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도 모두 조금씩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지나고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은 이미 지나갔고 맑은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기적이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시 제1인민병원 측에서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수술을 받은 청신군의 회복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상민 기장님도 의식을 되찾았고 맹장염 환자였던 승객 역시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장 회장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우시 심장 이식 전문센터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했고 저소득층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기금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비행을 함께했던 승무원들은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킨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청신군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어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 리양 의사는 이제 우시에서 가장 바쁜 심장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수술실에는 항상 자오 교수가 남겨준 말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조종석에 앉을 때마다 그날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믿고 도울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비행기 화물칸에 실려있던 그 심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소년의 꿈이었고, 한 어머니의 기도였으며, 의사들의 사명이었고, 374명 승객들의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낸 작은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내미는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늘에도 언제나 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부조종사 정민우 드림.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부조종사 강지웅입니다. 지난 8월의 그날은 제 20년 비행 경력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KE419편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일상적인 비행이었습니다. 승객 283명을 태우고 오후 3시 15분에 이륙했습니다. 방콕의 날씨는 화창했고 이륙 후 순항 고도에 올랐을 때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2시간 만에 예상치 못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태풍 마리아가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예보로는 내일 새벽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이 갑자기 이동 속도를 높여 우리 비행 경로와 겹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내에서 발생했습니다. 12비 좌석의 임산부가 조기 진통을 시작했다는 승무원의 보고였습니다. 임신 32주차, 아직 출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산모는 방콕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이었고 의사의 허가를 받고 탑승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대만 타이페이였지만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하이는 너무 멀었고 오키나와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장 박민석 기장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기장님은 이날 아침부터 심한 복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진통제로 버티며 비행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놓였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하늘에서 조기 진통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와 의식을 잃은 기장님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객실 승무원으로부터 또 하나의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객실 승무원의 긴급 연락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화물칸에 실려있는 골수 이식 샘플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방콕의 시리랍 병원에서 채취한 골수가 인천의 7살 소아암 환자를 위해 운송되고 있었는데 보관 용기의 온도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의료용 특수 용기는 영하 196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했지만 장치의 고장으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골수의 유효 시간은 12시간. 이미 4시간이 지난 상태였고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면 2시간 안에 골수가 손상될 것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이 전달되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는 거대한 태풍의 모습이 선명했고 기체는 이미 심한 난기류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박민석 기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고 임산부의 진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는지 승객들의 동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즉시 착륙을 요구했고 다른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비행을 계속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25회 좌석의 한 노인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제가 임산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늘이 보내준 것 같은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단의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제주도까지는 1시간 30분.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이 제주 상공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인천까지는 2시간 45분이 필요했고 이는 골수의 유효 시간을 훨씬 넘어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관제탑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공항으로의 회항을 권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그곳에는 소아암 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계기판의 숫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고도 35,000피트, 외부 온도 영하 52도, 남은 연료 4시간 17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이것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제가 내려야 할 결정은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오후 5시 45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임산부의 진통 간격이 5분으로 좁혀졌고 의료용 골수 보관 용기의 온도는 이미 영하 150도까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 김성철 선생님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비상의료 키트에 항진 통제가 있다면 제가 진통을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47시 좌석의 승객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골수 보관 용기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화물칸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기내 제빙 시스템의 드라이 아이스를 활용하면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풍은 시속 45노트의 강풍을 몰고 와 우리의 비행 경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연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조종석의 레이더 스크린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태풍의 북서쪽에 좁은 통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작은 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즉시 인천 관제탑과 교신했습니다. K2419편 현재 고도 35,000피트, 위치 북위 29도, 동경 127도. 태풍 북서 우회 경로 진입 허가를 요청합니다. 관제탑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83명의 승객 전원이 우리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외침이 기내를 울렸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83명의 승객, 12명의 승무원, 그리고 하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명을 건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태풍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살아야 할 생명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 진입했을 때 기체는 마치 종이배처럼 흔들렸습니다. 고독에는 미친 듯이 움직였고 객실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기장님, 임산부의 양수가 터졌습니다. 김성철 의사 선생님의 긴급한 보고였습니다. 항진 통제로도 더 이상 진통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도 3만 피트의 하늘에서 출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32주 미수가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5D 좌석의 승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그녀는 즉시 응급키트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비즈니스석 구역을 임시 분만실로 만들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담요와 깨끗한 옷가지를 모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내 온도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화물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하다 보니 메인 컴프레서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골수 보관 용기의 온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기장님,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47시 좌석의 연구원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그의 제안은 놀라웠습니다. 비행기가 태풍의 눈으로 진입하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노려 외부 공기를 화물칸으로 유입시키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태풍의 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2만 피트까지 낮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난기류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 생명이 태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 45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뒤에서는 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고, 화물칸에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객실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임산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기장님, 우리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고도 25,000피트, 23,000피트. 기체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난기류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비행기는 마치 폭풍 후 속의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안전벨트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머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요. 김성철 의사 선생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기내 기압 변화가 임산부와 태아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고도를 다시 올린다면 화물칸의 골수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산소 발생 장치를 최대로 가동하면 객실 내 산소 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엔진에 무리가 갈 것이고 연료 소비도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1분간 심호흡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아기에게 산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 기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83명의 승객 모두가 일제히 숨을 멈추었고, 그 순간 객실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으앙,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풍의 눈 가까이에 와 있었고, 화물칸의 온도는 여전히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고도계는 2만 피트를 가리키고 있었고, 갑자기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태풍의 눈에 진입한 것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외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칸 온도 영하 180도, 190도, 195도. 연구원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우리는 태풍의 또 다른 벽을 만나야 했고, 그곳에서는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풍의 눈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속 120노트의 강풍이 비행기를 강타했고, 기체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조종관을 잡았지만 비행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료였습니다. 산소 발생 장치의 최대 가동으로 인해 연료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인천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의식을 잃었던 박민석 기장님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기장님은 일시적인 기억 상실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비행기 조종석에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전문 조종사로서의 그의 기술과 경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객실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가인데다 기내의 불안정한 온도 변화가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철 의사 선생님과 신생아실 간호사는 승객들이 모아준 담요로 아기를 감싸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7시 30분. 인천까지는 아직 1시간 20분이 남았지만 남은 연료는 50분어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고, 가까운 일본의 후쿠오카 공항은 폭우로 인해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박민석 기장님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저 빛이 보이시나요? 창밖을 바라보는 기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 속에서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님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빛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비행했던 그 경로를.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계기판의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암흑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비상 전원이 작동하지 않았고 무전기도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지만 우리는 그 어떤 빛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민석 기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부기장님, 제게 조종관을 넘겨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기장님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모든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장님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 하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람 소리, 이 냄새, 이 느낌. 20년간 매일 이 길을 날았으니까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경험이 기술을 뛰어넘고 본능이 계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조종관을 넘겼습니다. 기장님의 손놀림은 놀라웠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자연스럽고 우아했습니다. 계기판도 없이 오직 감각만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객실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화물칸의 골수 보관 용기는 기적적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15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비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인천이 보일 겁니다. 저 구름 너머에. 기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전기 계통이 순차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이더 스크린이 켜지고 계기판의 불빛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우리의 위치는 정확히 인천 상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태풍이 지나간 자리,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길을 터준 것처럼.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하세요, 강 부기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활주로에는 이미 수십 대의 구급차와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착륙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연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도 강한 측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착륙 10분 전 객실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신생아의 체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산소 포화도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김성철 의사 선생님은 최대한 빠른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곧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자세를 최대한 낮추시고. 제 기내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앞좌석에 머리를 기울였고 기도하는 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283명의 서로 다른 기도가 하나로 모여 작은 생명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도 1000피트, 800피트. 바퀴를 내리는 순간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측풍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박민석 기장님이 순간적으로 조종관을 잡았고 저는 엔진 출력을 조절했습니다. 20년의 경험과 젊은 감각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기체가 크게 흔들렸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비상제동이 시작되었고 기체가 완전히 멈추는 순간 객실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기내로 진입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생아와 산모가 옮겨졌고 이어서 의식이 흐릿한 박민석 기장님이 실려 나갔습니다. 화물칸에서는 특수의료팀이 골수 이송 용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승객이 내린 뒤에야 조종석을 벗어났습니다. 활주로에 내려서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른 기장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당신들을 선택한 게 정말 다행이군요. 선배 기장님의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급차에서 걸려온 전화는 김성철 의사 선생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살린 아기의 혈액형이 RH 음성이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이의 제대열이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운반하던 골수는 RH 음성 혈액형을 가진 소아암 환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태어난 아기는 극히 드문 RH 음성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이의 제대열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서울 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팀과 신생아 치료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아암 환자의 수술이, 다른 한쪽에서는 미숙아의 집중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골수 기증자였던 태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골수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도 어린 시절 비행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하늘에서 받은 생명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골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죠. 치료실에서는 작은 기적이 이어졌습니다. 미숙아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고 소아암 환자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렇게 많은 행운이 겹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 복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승객들이 335 찾아와 아기의 안부를 물었고 항공사 직원들도 위문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수술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주치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습니다. 모두 성공했습니다. 두 생명 모두 안전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특별한 돌잔치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아기의 100일 잔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병원 강당에서 열어야 했고
오늘 돌잔치는 비행기 경납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1.8kg였던 아기는 이제 8kg의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주치의인 김성철 선생님은 이렇게 빠른 회복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백혈병 환자였던 어린이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골수 이식과 제대열 치료 덕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파일럿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박민석 기장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현재는 비행교관으로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장님은 종종 그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기판도 없이 비행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태국에서 온 골수 기증자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지상 근무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이를 위해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창공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날 함께했던 283명의 승객들은 매년 이날이 되면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두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을 시작하기 전마다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늘이는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돌잔치에서 아기는 여러 물건들 중에서 작은 비행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웃음 지었지만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언젠가 하늘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다시 새로운 비행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오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대한항공 부조종사 강지웅 드림.